자, 다음은 101쪽에 있는 투자분석 기법입니다. 학개론에서 이 투자분석 기법에서는 매년 한 2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투자분석 기법에서 제일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보니까 투자 결정 과정이 투자 목적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요.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투자 준거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discounted cash flow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현금 수지를 할인한다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할인이라는 말 우리 알고 있죠. 미랫돈을 현재로 고치는 게 할인입니다. 그러면 할인할 때 여기는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할인율로 우리는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을 쓸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예, 내부 수익률이 뭐였죠? 우리 투자 저 앞에서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또 요구 수익률을 쓸 수 있다.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방법에는 순형가법과 이렇게 순형가법과 수익성 치수법이 있다. 자, 치수법이 있고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이때 순형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이제 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그것이 곧 뭐가 되고 순현가가 되는데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게 순현가법이죠. 다만 이 현금 유입과 관련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은 지분 투자자가 내리는 거죠. 그럼 지분 투자자는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도 있고 처분 시 현금 유입이 있었죠. 그 중에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 뭐였죠? 세후 현금 수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시 세후 연금 수지, 운영을 한 5년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년 동안에 세후 연금 수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처분 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겠죠? 이 돈들은 현재 돈이 아니라 미래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돈들을 뭘로 고치세요? 현재 가치로 고치세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게 뭐죠? 할인이죠.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을 쓰라는 뜻은 1년 후는 1 플러스 R의 1성으로 2년 후는 1 플러스 R의 2성으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쭉 할인하면 되는 거죠. 5년 후에 처분한다면 이 지분복귀액도 1 플러스 R의 몇 성으로? 5성으로 이렇게 할인하면 됩니다. 그때 이 R이 뭐라는 거예요? 이 R로 뭘 쓰라는 거죠? 이 R로 요구 수익률을 쓰세요. 지금 순현가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금 유출의 현가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액이 되겠죠? 자, 지분 투자액을 빼면 자, 이제 순현가가 나오게 되고 그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게 순현가법이고요. 자,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자,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자,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면 그것이 곧 수익성 지수가 되고요. 이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모, 분자 비교할 때 기준 1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상호 독립적인 투자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순현가가 0인 경우도 투자한다고 돼 있죠? 그 순현가가 0이라는 뜻은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현가가 0이라는 뜻은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정확하게 충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도 남았다는 뜻이고요.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투자 대상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본다면 결국 순현가법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과
여기 내부 수익률법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결론이 같죠?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여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는 투자 판단의 결론이 순영가법과 투자 판단의 결론이 순영가법과 뭐가 같다? 상호 독립적인 투자는 순영가법과 여기에 있는 내부 수익률법이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택하는 겁니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 투자는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걸 택하고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율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걸 택합니다. 그때 순영가가 가장 크다는 말과 기대되는 수익률, 즉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말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달랐죠? 자, 투자 금액이 작으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높더라도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안 될 수 있죠. 근데 순영가가 금액입니다. 돈으로 나타낸 거죠. 돈이 가장 많이 남는데, 즉 초과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데 투자하세요 라는 말과 기대되는 수익률이 가장 큰데 투자하세요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투자 금액 자체가 적으면 돈으로는 별로 안 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랬을 때는 순영가법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론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때 다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니까 돈이 많이 남는, 순영가가 가장 많이 남는 순영가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적어도 102페이지에 보면 이제 순영가와 관련해서 순영가 개념이 뭔지, 그리고 순영가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았다 그런 의미다 하는 거 보시고, 자, 보충학습에 연평균 순영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투자 기간이 다르면 A의 순영가는 1억이고 B의 순영가는 2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제일 큰 2억을 택하세요, B를 택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A는 3년 동안 나온 순영가고요, B는 30년에 걸쳐 나온 순영가다. 그러면요, 기간이 달라버리면 순영가가 A가 적지만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나온 순영가죠. 그래서 어때요? 투자자들은 30년에 걸쳐 나온 순영가가 좀 더 큰 B보다는 오히려 A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다르면 연평균 순영가를 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연평균 순영가가 뭐요? 순영가가 1억인데 3년 동안 나온 순영가다 그러면 1억을 3년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돈 1억이 있는데 요 1억을 3개로 나누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크기를 구할 때 우리 썼던 게 뭐예요? 알고 있다에다가 연금이 알고 싶으면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걸 쓴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현재 돈 1억과 관련을 가지는 연금 개수 이름이 저당 상수입니다. 연금이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저당 상수죠.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자 이런 게 연평균 순영가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순영가를 기준해서 투자 판단 내려보자 하는 게 연평균 순영가다. 자,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부 수익률의 개념 정도는 어때요? 잘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걸 좀 보시고, 내부 수익률이다 하는 건 우리 투자론에서 저 앞에서 이런 거 했죠? 1억 투자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처분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다. 처분일 때는 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0%죠. 원금 1억 빼고. 이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20%니까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1억 2천을 1년 후의 돈이니까 할인할 때 1 플러스 R로 할인하는데 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내부 수익률에 해당하는 20%를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 1억 2천을 1.2로 나누면 딱 할인하면 딱 얼마가 되죠? 딱 1억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되면 여기하고 같아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쓴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출의 원가와 현금 유입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개념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부 수익률은 결국 순현가는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정도는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쪽에 순현가법하고 내부수익법 비교한 거 잘 보시고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한 겁니다. 독립적 투자하는 투자 판단의 결론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호 배타적 투자하는 투자 판단의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순현가법이 뭐를 극대화한다? 부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알아둔다면 순현가법은 가치의 합산 원칙이 성립합니다. 가치 합산 원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A의 순현가가 1억이고 B의 순현가가 2억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두 군데 투자하면 순현가는요 3억입니다. 자, 그래서 더했을 때 가치의 합산 원칙이 성립하는 게 순현가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5쪽에 가면 어림셈법이 나옵니다. 어림셈법은 이제 여기 있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수지 다 구합니다. 그거 처분시의 현금수지 구해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어림셈법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투자한 돈만을 따져서 투자할까 말까 따지는 게 어림셈법입니다. 그래서 어림셈법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해 동안의 수익이 뭡니까? 그랬을 때 가유, 순전후 이게 곧 뭐가 된다? 한 해 동안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1년치 수익, 가능조소득 이렇게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기억나시죠? 자, 세전연금수지 또 뭐가 있어요? 세후연금수지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1년치 수익이 되겠습니다. 1년치 수익하고 투자한 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투자한 돈에는 총투자액이 있겠네요. 자, 총투자액이 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고요. 저당 대부액이 있고요. 지분 투자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연금수지는 지분 투자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서 투자 판단 내리는 거고요. 여기 가유순까지는요. 내 돈하고 남에서 합해서 나온 수익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내린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서로 비교할 때 우리가 총 투자액하고 여기 가유순하고 비교하고 지분 투자액하고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자,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승수하고 반대되는 게 수익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내용이 뭐냐면 승수네 집은 집이 가난해서 앞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간다? 지하로 간다 하는 걸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소득이 있죠? 그러면 조소득 승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분의 이렇게 조소득분의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위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지하 아래로 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조소득분의 이제 비교 대상은 총투자액이니까 총투자액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순영업 소득이 있으니까 순소득 성수가 있겠네요. 그럼 순소득 성수는 순소득이 순영업 소득을 줄인 말입니다. 순영업 소득분의 역시 총투자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이 순소득 성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4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총투자액이 2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천만 원씩 몇 년을 벌어야 5년을 벌어야 투자한 돈이 세겠죠? 그게 곧 뭐죠? 이제 자본회수 기간입니다. 이건 5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성수가 5다 라는 말은 4천만 원의 5배를 벌어야 투자한 돈 2억이 된다는 뜻인데 그 5배가 곧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까지 순영업 5천만 원씩 벌어서 5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본회수 기간을 따질 때 할인 이런 거 하지 않고 단순하게 5년이면 투자한 돈 회수한다 이런 논리를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버는 순영업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투자한 돈, 현재 돈 2억 회수할 때까지 어때요? 5년보다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할인해서 회수기한을 따진 걸 현가 회수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가 회수기한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5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할인하는 것이고, 단순 회수기한법,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이 회수기한법 그러면 단순 회수기한법을 말하는데, 이런 단순 회수기한법 같은 경우는 할인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전연금 수지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세전연금 수지 성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분의 위에는 이제 총이 아니라 뭐가 간다는 걸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세전연금 수지로 나눈 것이 세전연금 수지 성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가 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 성수도 있겠네요. 그럼 세후 현금 성수는 뭐분의? 세후 현금 수지분의 그 뭐가 되겠어요? 지분 투자액이 된다. 그러면 성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게 자본 회수기한이니까 회수기한은 짧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성수는 작은 게 좋습니다. 그 반대가 뭐라고요? 수익률법이니까 수익률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105쪽 맨 밑에 이제 승수법이 나오는데요. 그 조소득 성수 그러면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딱 나와야 되겠죠? 순소득 성수 그러면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연금수지 성수 그러면 세전연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이렇게 딱 나오죠? 그 역수를 봐주세요. 역수 105쪽 맨 밑에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즉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죠.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수익이잖아요. 세후 수익이 위에 있으니까 세후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성수는 역수가 지분 배당률이다 하는 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이 위에 있다. 그래서 그걸 지분 배당률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종합 자본환원율은요. 자, 그거 순소득 성수 역수가 종합 자본환원율이라는 걸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소득 성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조심해서 보세요. 그래서 외울 때는 앞글자 따서 제가 조총, 순종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조소득 성수 역수가 뭐다? 총자산 회전율. 순소득 성수 역수가 종합 자본환원율이다. 이렇게.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고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다. 자, 그래서 자, 정리. 조소득 성수 역수가 뭐라고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조소득 성수니까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겠네요.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됩니다. 합계는 총투자액은 곧 뭐가 되죠?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제 조소득 그것이 곧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순소득 성수 역수가 뭐라고요? 순종, 종합 자본환원율입니다. 그 종합 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수관계 잘 알아두시고 수익률은 큰 게 좋다는 것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106쪽에 가면 비율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비율분석법은 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비율분석법에서 대부비율이다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자, 대부비율이다. 자, 학계론에서 대부비율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위로 가는 거예요. 대부액이 뭐예요? 다른 말로 융자액이죠. 뭐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요. 부채가 위로 가야 되겠죠? 부채가 뭐죠? 다른 말로 은행에서 빌린 저당을 말한다. 융자액. 그것을 부채라는 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분 투자자 입장의 부채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 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비율이 50%란 뜻은요. 100 중에서 은행에서 50 빌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의 돈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면 지분은 얼마예요? 50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1이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00%고요. 만약 대부비율이 80%면 어떻게 돼요?
자, 80%란 말은 100 중에서 80을 빌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0이면 당연히 여기도 80%가 되겠죠. 그럼 은행에서 80을 빌렸으니까 자기 돈이 20이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이건 400%, 4가 되니까 40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 비율이 커지면 뭐도 급격하게 커져요.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커진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채 감당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감당률은 부부순이다라고 정미수 씨한테 설명했는데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다? 순영업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게 순영업 소득이니까 위로 올라가 있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그래서 부부순 악을 따라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부채 감당률은 당연히 커야 좋은 겁니다. 왜요? 그 순영업 소득 가지고 원금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야 좋은 건데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되겠죠. 1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죠? 1이 된다는 건요.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에 같다는 소리고 요 돈 벌어서 원금이자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뭐하게 하는 거? 불이행하게 하는 게 어디로 가면 되죠? 위로 가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률.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하게 하는 것은요, 이제 영업 경비 이런 게 많을수록 어때요? 불이행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부채, 서비스액 이런 게 많으면 불이행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뭔 돈 벌어서 이거 내고 있죠? 그래요. 유효 조소득 벌어서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조소득분해.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작은 게 좋은 겁니다. 채무는 불이행이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분모 분자에서 1보다는 작아야 유효 조소득 가지고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 내고 남는 게 있겠죠. 그래서 작은 게 좋은 거고 부채 감당률 어때요? 큰 게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서 이제 대부 비율이니 부채 감당률이니 채무 불이행률이니 이런 말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은 조총, 조소득성수 역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조소득성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딱 기억나죠?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인데 총투자액이 다른 말로 부동산의 가치다. 부동산학에서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분의 조소득. 자, 영업경비비율은 조소득분의 영업경비고요. 자, 107쪽에서 비할인 현금 모형이 나옵니다. 그게 회수기간법을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다 그랬죠? 예, 거기에는 단순회수기간법과 현가회수기간법이 있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이 회수기간법 그러면 단순회수기간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문에서 현가회수기간법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할인하는 기법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회계적 이익률은 수익률이잖아요. 회계적 수익률이에요. 장부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러므로 할인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의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한 회계적 이익률보다 커야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할인하는 기법도 있고 할인하지 않는 기법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88쪽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것 이래 물었습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등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학습했네요. 1번 맞습니다. 2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요.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순영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는 이론적으로 좀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다 그랬죠? 순영가법은 뭐를 극대화시킨다? 부를 극대화시키는 투자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순영가법은 또 합의 원칙이 성립한다. 즉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 않죠. 자, 따라서 부를 극대화시키고 합의 원칙이 성립하는 순영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는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자, 승수에는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연금수의 승수, 세후 현금수의 승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조소득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틀렸죠? 순소득 승수를 아까 우리 뭐라 불렀죠? 이 순소득 승수가 자본회수기간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 유입의 원가가 현금 유출의 원가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유입의 원가가 유출의 원가보다 크니까 빼면 순현가는 당연히 0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가는 0보다 크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5번 비율분석법에는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비율 쭉 있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성수와 역수관계다. 조총 기억납니까? 조소득성수 역수는 뭐라고요? 총자산 회전율이다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잘못된 건 3번입니다. 자, 2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다 뭐했죠? 할인하고 이걸 서로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기법 맞습니다. 자, 분석의 절차로는 먼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장래 수익과 지출을 추계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추계해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세후연금수지 이런 걸 구해야 되겠죠? 구했으면 그걸 할인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정해져야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요, 무위험률에다 위험 할증률 다는 거죠. 그러려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할증률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둘째, 이제 3번에 보면 둘째 추계된 현금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4번에서 전 단계에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였죠?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로는 투자 비용의 내부 수익률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뭘 사용한다고요?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니다. 순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 비교를 했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하고 물었습니다. 순현가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현가가 현재 가치니까 돈이라 그랬잖아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현금이 제일 많이 남는데 투자라. 그래서 부의 증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투자라. 그래서 수익률을 기준하는 겁니다. 1번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순현가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인이라고 하는 걸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됩니다. 왜? 할인을 뭘로 하니까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하니까. 자, 그래서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내부수익률은 계산이 됩니다. 1억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이다. 내부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20%. 요구 수익률 몰라도 계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가치의 합산 원칙이 적용되어서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뭐다? 순현가법입니다.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항상 부의 극대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를 극대화시키는 건 순현가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순현가법은 자본의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따라서 재투자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우리가 할인을 요구 수익률로 했으면 재투자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을 내부 수익률로 하죠. 그럼 재투자 수익률도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서 기간마다 요구 수익률이 여러 개가 있어도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자, 순현가법은 할인을 할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데 1차 년도의 요구 수익률과 2차 년도의 요구 수익률이 어때요?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0%로 할인하고 11%로 할인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마다 요구 수익률이 여러 개가 있어도 투자 가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가 되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되면 큰 내부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돼요. 작은 내부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랬을 때 결론은 이런 건 투자 판단의 중고로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자 안에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생기면 이 방법으로는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 경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토지 소유자 A씨는 자신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업체에게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 타당한 것하고 물었습니다. 1번 갑기업이 제안한 A 투자의 순이형가는 2억이고요. B 투자의 순이형가는 1억이다. 이 경우 부의 극대화 관점에서는 당연히 순이형가가 제일 큰 A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을기업이 제안한 계획들에 대한 편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누었다. 그 편익의 형가가 현금 유입의 형가를 말하는 겁니다. 비용의 형가가 현금 유출의 형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었더니 제1하는 0.7, 제2하는 0.3이 나와서 제1하를 택했다. 자, 이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둘 다 1보다 미달되니까 타당성이 없습니다. 둘 다 채택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병기업이 제시한 C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20%고 D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10%일 때 동시에 투자한다면 내부 수익률은 항상 30%가 된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10%, 20% 더한대서 30%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뒤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4번 정기업의 개발안에 따르면 수입이 1년 차에 110억 원, 2년 차에 121억 원이 예상된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이 투자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231억 원이 된다. 자, 거기에 보면 1년 차에 110억인데요. 그거는 현재 돈이 아니죠. 현재로 할인할 때, 자, 이때 이제 요구 수익률 10%를 줘놨죠. 할인율이 1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10억 원을 1 플러스 0.1 요구 수익률 110억이니까 요 돈을 1 플러스 요구 수익 0.1로 할인하면 딱 얼마가 되죠? 100억이 되죠? 그렇습니다. 100억이 되고 2년 차에 121억이라 그랬어요. 그럼 2년 차에 121억이면요. 할인하면 1 플러스 0.1에 제곱을 할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1.1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요렇게 나누면 딱 얼마가 되죠? 이것도 100억이 됩니다. 현재 가치로 고치면. 따라서 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계산했더니 이것은 200억이네요. 답하면 231억이 아니고 현재 가치로 할인했기 때문에 2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정기업의 개발안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200억이라면 순현가는 31억이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가 200억이고 요 4번에 있는 정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가가 200억이면 빼면 순현가는 딱 0이 된다. 그래야 되겠죠. 현금 유입의 현가가 200억, 유출의 현가 200억이니까 순현가는 0이 됩니다. 자, 5번 틀렸네요. 자,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좀 더 보도록 합니다.